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스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학원의 트랜지션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로드맵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초등 과학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재고하고 합격한 학생들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초등 과정에 대한 거는 따로 설명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 오늘 설명드릴 거는 트랜지션 과정이라는 거랑 지니어스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릴 거고, 이거랑 지금 같이 연계되는 게 이제 엘리트 과정인데, 엘리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목요일 날 따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트랜지션 과정의 목적이 뭐냐? 이제 초등 때 시작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좀 더 진행하면 이제 중등 과학까지는 공부를 하거든요. 중등 과학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고등 과정의 거를 넘어가려고 보니까 중등하고 고등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더구나 이게 학생들이 중등 과학을 하는 나이대가 뭐 중1이 중1 거 하고 2학년 2학년 하고 이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과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년도 조금 어리고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 과정에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물리대회나 화학대회 준비까지 간다면 그 이상의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갭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충시켜주는 장치로 트랜지션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길라잡이 과정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20년 더 된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건데 중간에 요 갭을 줄여주자,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하는 걸 하나 넣어주자라는 취지인데 그 과정은 특징이 기간이 짧습니다. 8회 수업으로 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좀 맛보기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 과목이 물리나 화학이 나한테 좀 맞는 과목인 것 같다. 난 이게 좀 재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디딤 물리, 디딤 화학이라고 디딤 과정이 생긴 거는 처음 시작은 물리대회가 한번 이제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물리대회 변동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뭐 대회에 맞춰서 하면서 동시에 영재고 준비하겠다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좀 뒤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어머니도 모르신 거죠. 학생은 티도 안 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다 영재고 준비한다더라. 엄마 나도 해볼래. 제가 하는데 내가 못하고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 뭐 전혀 물리나 화학 쪽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기가 부담이 된다. 그럴 때 영재고 준비 전 단계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짜여진 게 기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지니어스 과정이나 엘리트 과정인데 지니어스 과정의 경우는 이게 어, 영재 과정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건 확실히 영재고 과거 쪽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목표를 잡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하는 게 원리 물리, 원리화학, 그다음에 일반 물리, 일반학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회 준비까지 물리 대회, 화학 대회 준비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원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리화학에 비해서 생물은 지원하는 학생도 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게 뭐 대학 입시 제도가 좀 변동이 생기고 그거는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의학 계열 쪽으로, 의학이나 약학 계열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물을 좀 더 탄탄하게 했겠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서 이제 생물 대회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이 생물 대회 준비 과정이 이제 올림 물리나 올림 화학 정도의 고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과정들을 고스란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과정은
나는 영재고 과고 쪽이 아니고 나는 공부를 할 때 자사고 목표로 하고 있다. 아니면 일반고에서 내신 관리 좀 잘해서 이제 의학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주가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주 대상으로 삼아서 그 성적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영재고 과고 쪽으로 맞춰서 가는 성격이 좀 진하다면은 이쪽은 자사고나 그냥 일반고 상위권 노리는 학생들 대상. 그렇게 해서 엘리트 과정들이 쭉 구성이 되는데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트랜지션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 엘리트 과정 부분은 목요일 날 다시 설명해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한 학생들 중에 명제로 합격한 학생들, 바로 합격한 학생들이 그 이후의 과정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게 이제 어드미션 과정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화학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니어스 과정 부분, 트랜지션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제 선택 과정에다 건너오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 강하기 때문에 지니어스 과정 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설명드릴 건데 어, 저도 이제 입시를 겪었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세대였었죠 저도 그랬다가 지금 요즘 갈수록 보면은 도저히 대학 입시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입시제도 어떻게 바뀌든 학생 실력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지니어스 과정에서 목표를 잡아서 진행할 거 저희가 진행하는 수업 방향은 일단 정확한 개념 이해 요걸 일단 바탕으로 깔 거고요. 학생들이 아직 그 대상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필수 개념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화학은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있냐면 일반학 어디까지입니다. 일반화학이라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거고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다 다루는 내용인데 그걸 중학생이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계별로 단계 이렇게 밟아가면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진행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화학 대회를 한번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선행한다 생각으로 공부만 했다가 그냥 교과서 한번 끝났어. 이거면은 이 학생들이 그러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도 금방 또 까먹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져서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화학 대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화학 대회까지 준비하는 걸로 타겟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 건데 이 중등 교과서에 있던 지문 그대로 지금 따온 거거든요. 용해도라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용해도의 정의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 용질의 질량, 요걸 용해도라고 한다라고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학교 시험은 요즘은 또 용해도 어렵다고 문제를 또 잘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안 내는데 일부 학교에서 낸다 하더라도 용해도에 대해서 문제 나는 거는 예외 없이 항상 물의 양은 100g으로 맞춰서 문제가 난다. 물의 양 100g이고 용질이 얼마 녹아 있으면 용액이 몇 g일 테니까 거기 맞춰서 용액 질량을 주는 그런 형태로만 문제가 다뤄지고 학생들이 내신 대비한다고 문제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문제만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 요건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풀리는 문제인데 용해도에 대한 표를 줬습니다. 20도씨에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고 40도씨 얼마 이렇게 표를 주고 100도씨에서 소화용액이 100g이 있다. 이걸 2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얼마를 이제 속출되는 용질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 이걸 물어보는데 적어도 한 3, 40%? 많을 때는 밤마다 좀 다른데 많을 때는 뭐 60% 이상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적어도 한 3, 40% 정도는 어떤 답을 쓰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155g이라고 답을 써놓고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문제 풀라고 하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학생들한테 다 보고 와서 얘들아 용액이 100g인데 수출액이 155g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이러면은 거기서 아 이거 뭐 내가 실수했구나. 아 맞다. 이거 물 100g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왜? 뭐가 문제지? 하는 아이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이거를 계속 난이도를 낮춰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야 되느냐.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교과서에 교육과정상 이런 내용을 배우게 돼 있는데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문제는 항상 이거에서 이거 뺐었지라는 식으로만 연습시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수업을 하자. 개념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던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현상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면 이 부분도 이제 저희도 이제 트랜지션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은 왜 이온이 될 때 플러스 1짜리 이온이 되고 마그네슘은 왜 플러스 2짜리 이온이 되느냐. 부모님들도 학생 때 배웠던 걸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기율표 외우셨을 거고요. 얘네들 다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의 위치를 보고서 얘는 어떤 이온이 된다. 이런 정도로 얘는 이제 원자 모형,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가지고 얘는 원자 모형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온이 된다. 라는 식의 내용들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쓰는 표현이 팔전자 규칙, 옥텟 룰이라는 거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많이 배우고 지나가죠. 저희도 학생들이 아직 배운 이제 공부한 양이 적을 때 그때는 옥텟 규칙 때문이다 정도로 소개를 하고 지나가는데 원림화학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온화 에너지, 전자친화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거기에다가 고등 과정에 아예 없는 내용인데 격자에너지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격자에너지라는 내용까지 플러스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에너지 측면에서 그렇게 나트륨은 플러스 1짜리 이온 되는 게 제일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설명할 수 가능하거든요. 나트륨은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마그네슘은 플러스 2짜리 이온이 돼서 이온 결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게 어디에서 다루지냐면 학교 내신이나 일단 학교 내신은 교과과정 아닌 거는 안 나죠.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교과과정 외의 내용은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데 화학 대회 준비하게 되면은 화학 대회 출제 범위가 일반화학 전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거든요. 왜 나트륨은 플러스 1이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니어스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이런 것까지 학생들이 제대로 판단 내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저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냐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내가 한 만큼 딱 그만큼 따박따박 실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덜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지금 제자리야. 여기서 지치는 거. 이게 학생들 아무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정도가 더 심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그걸 극복해보는 경험을 몇 번 좀 하고 조금 더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
이게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공부니까 내가 뭐 목표하고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금 버텨내야 되니까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한다. 철이 든 거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은 이게 좀 힘들다, 좀 달래감을 가는 경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학생들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학생들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걸 계속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 중학생한테 벌써 대학 입시에 대한 거를 얘기해봐야 중학생 입장에서야 아직 뭐 먼 얘기처럼 들리고 그냥 전혀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중간 단계로 화학 대회 같은 거 아니면 고등학교 입시 같은 거 아무래도 이과 쪽 성향 가지고 있고 나는 이과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 걔네들이 최상위로 목표 잡을 때가 영재고입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 단계로 놓고 이제 화학 대회가 1년에 2번 치러지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1학년 때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화학 대회에 대한 거 한번 공부해보고 그다음 2학년 가을부터 영재고 준비 본격적으로 해서 3학년 때 열심히 하고 영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학생들이 목표를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주자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학 대회에 대한 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화학 대회 응시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뭐 3,500명까지도 보곤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 이제 1,000명 조금 안 되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중학생 때 무언가를 목표 삼아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공부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어, 아이들한테는 반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너네 이거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다. 엄마랑 딜을 해라. 내가 이번에 뭐 해서 여기서 상 받을 테니까 먼저 받고 싶은 거 요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공부를 좀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바로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 전반적인 거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루는 주제들, 그 다음에 난이도, 심화되는 정도, 이게 일반화학이라는 내용을 이제 베이스로 잡았을 때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이 정도라고 보시면 주제가 덜 들어가고요. 심화되는 정도도 좀 덜 심화가 그래도 이제 고등 과정 내용들이 일반화학 내용의 상당 부분 한 7, 80%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중등과학이 특히 중등 과정에서 다른 과목은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화학 관련된 단원들이 취급하는 내용이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깊게 안 들어갑니다.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이게 고등 과정에 적어도 한 반 이상은 취급한다. 그 난이도도 단원에 따라서 좀 어렵게 들어가는 단원도 있다가 있긴 한데 화학이 유별나게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학의 경우는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중간 단계로 길라잡이라는 게 있고 기림화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길라잡이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넓고 얕게 어렵게는 안 나갑니다. 수업은 8회 수업인데 대신에 8번 수업하는 동안에 요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 사이의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다뤄주고 학생들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비빔화학은 이게 브릿지 과정의 성격도 있지만 영재고를 급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한 영재고 준비 전에 이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자. 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중등과 범위 좀 더 부드럽게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하는 건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중간에 이제 브릿지 과정을 넣어서 트랜지션 과정을 거치고 학생들이 지니어스 과정까지 하게 되면 물론 더 나가서 화학대 준비까지 가면 일반화까지 준비가 되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화학과 관련돼서는 더구나 이제 화학대회 준비하면서 문제 연습까지 편하게 된다면 화학 관련돼서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재고 과거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자사고 가서 의학 계열 준비한다 최상위권 노린다라고 할 때 화학이 이제 발목 잡을 일은 전혀 없을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게 길라잡이, 디딤, 볼림, 그다음에 일반화학 과정인데 일반화학 과정은 이거는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그런 게 평상시에는 잘 안 열리는 편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일반화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서 주로 이거는 합격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이제 길라잡이, 디딤, 올림화학 정도의 코스 맞출 건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혼수 과정은 중등과학 마치고 트랜지션 과정 넘어오는 걸로. 그다음에 올림 과정은 이제 길라잡이나 디딤화학 요 과정을 마치고 넘어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내가 지금 좀 급한데 요 과정 좀 건너뛸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 학생들이 요 정도는 그냥 좀 빠르게 좀 패스하고 지나가도 따라갈 수는 있겠다. 뭐 공부하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적응하면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테스트 통해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이제 주수강 학년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빌라잡이하고 디딤. 빌라잡이는 이제 브릿지 성격이 강하고 디딤은 브릿지 성격에다가 영재고 입시 기초 과정 들어간다. 진로 탐색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빌라잡이는 수업 횟수가 8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특강으로 들으면 한번 뭐 방학 기간 중에 쭉다 훑어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고 화학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물리길라잡이인데 물리길라잡이랑 화학길라잡이를 두 개 다 했는데 물리는 재밌는데 화학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특히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화학에서 아무래도 외롭게 나오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물리는 재밌는데 화학은 싫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길라잡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하기가 괜찮을까? 그런 것들을 탐색해 본다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디딤화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진행하는 거다. 디딤의 경우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도 좀 학생들이 더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 거다 보니까 수업 횟수는 조금 더 나갑니다. 14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시간표인데 페이지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요번에 7월 달하고 8월 달 개강되는 것들 안내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물리화학 과정이 이제 지니어스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학생 화학 대회가 예전 이름이 화학 올림피아드 중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가 목적이다. 일단 타겟에 그게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화학 대회의 경우는 출제 범위가 일반화학 범위다. 그럼 일반화학 범위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대한 커버를 하고 가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을 다 하는 게 영재고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입시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 과정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듣고 난 다음이 문제다. 이게 지금 현재 학생의 학년이 영재고 준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 올림피아드 화학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걸 하고 영재고 준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 1학년이나 그럴 때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2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가 영재고 준비 이전에 다른 거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까지 해서 한번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맞춰가라. 그렇게 해서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을 한번 싹 다 하고 나면
이게 영재고 준비할 때도 내가 다른 학생들은 보니까 물리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왔다 그러는데 나는 안 했다. 그러면은 실제 이게 본인이 그 영재고 준비하면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소화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내는 그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반에는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데 나는 안 했네? 라는 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 가고 결과 나온 다음에 입학 전에 적어도 일반화 고민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든 과목을 다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두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수업은 총 28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루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28회 진행하게 되고, 이제 파트 1, 2, 3로 갈라서 세 권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10회, 9회, 9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학생들은 화학 대회 준비 한번 좀 해보고 영재고 대비반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화학은 이거는 그때그때 시기 따라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지금 이게 15회 진행하는 게 만약에 깔린다면은 3월 달에 깔리기 좀 그렇고요. 지금은 요 과정이 아니고 이제 가을에 깔리게 될 거는 영재고 합격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학이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리화학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공통과학이라는 걸 1학년 때 하고 2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들로 화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일반 선택이라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더 심화된 내용들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화학은 이게 일반 선택의 내용이 기본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심하다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단원이 달라져 있습니다. 단원을 저렇게 그냥 갈라놓은 거고 저희가 파트 1, 2, 3로 가는 목적도 이거랑 어느 정도 단원의 연관성을 좀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파트 1의 경우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원자 모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뀐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오비탈이라는 내용을 아예 안 배우거든요. 원자 모형 내용이 싹 다 빠졌는데 그 부분이 화학 대회 준비한다거나 할 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다른 내용들 이 결합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자 모형을 알고서 보는 게 학생들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트 2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물질과 에너지라는 선택 과목이랑 반응을 맞춰놨고요. 그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도 가능한 맞춰놨는데 여기서 탄소화합물과의 반응 이 내용은 저희는 뺐고요. 여기는 거의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물질들은 이런 반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화합물은 어떻게 되고 쭉 거의 다 암기로 그냥 끝나는 단원이라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내용들이 이제 추가돼서 오비탈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들어가고 전이원소 화합물의 경우 조금 더 자세해요. 이 단원을 넣은 거는 화학교육 준비 때문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단원들은 구성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10회, 9회, 9회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장님께서 물리 설명하실 때 많이 자랑을 하실 건데 학원의 영상 보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제 화학 목표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 각 단원들마다 테스트 매번 보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들 피드백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시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화학 대회라는 게 1년에 2번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2번 진행되니까 뭐 한번 요번에 겨울에 한번 1차로 한번 일반 심화 갈라져 있는데 일반 한번 봐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심화를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게 1년에 2번 진행되니까
큰 부담 없이 이제 중간에 공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구나 점검하고 체크하는 용도로 이제 그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학 대회에서 일반 심화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난 겨울에 치러졌던 대회거든요. 일반 23번 문제랑 심화의 2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 문제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50문항 나는 것 중에 30문항 정도가 동일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냐? 일반의 경우는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는 70문항을 출제하시는 것 같아요. 상중하 갈라서 20, 30, 20 출제하시고 심화로 내는 거는 난이도 중하고 상을 합쳐서 내고 일반으로 출제하는 게 하하고 중을 합쳐서 그렇게 50문항씩을 출제하시는 것 같거든요. 30문항 정도까지가 이제 중복이 된다. 학생들이 일반을 볼 거냐, 심화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좀 자신감이 붙으면 심화 도전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학 범위과 한번 가볍게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조리 과정은 올림피아드 과정에서 개념을 진행하고 복습,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과정 이런 식으로 진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네, 체육 뭐 그런 성과상은 어떤 식으로? 어, 한 2.5% 정도가 금상, 그다음에 30% 정도까지가 수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목표를 중간에 설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재고 입시가 여기, 그다음에 화학 대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언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니어스 과정은 그다음에 올린 화학 과정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게 몇 회 수업이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카운트 해보시면 대략 언제쯤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계산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앞에 뭐 디딩화학을 할 거면 14주 정도, 14회 정도 거슬러 가면 되고 화학 들라자비를 하고 올 거면 여기서 8회 정도, 2달 정도 더 거슬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계획을 짜실 때 최종 목표를 어디쯤에 두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로 언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걸 계획 짜보시라고 그냥 예시로 하나 올려드리고 화학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물리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원장 박상수라고 합니다. 이제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전자칠판을 계속 써왔는데 오늘따라서 이게 잘 이게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몰라가지고 일단은 저는 약간 여기 끝에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물리 파트는 일단은 어, 일단은 물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은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모든 자연과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화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학에서도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도 에너지, 또 생물에서도 에너지, 에너지란 말을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에너지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물리학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물리량은 한 번도 사람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양입니다. 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양이고 그 수학적으로 정의된 양 가지고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자연과학을 할 때 있어서도 이 에너지라는 개념에 정확하게 잘 개념이 자리 잡혀 있으면 다른 자연과학을 할 때도 정확한 어떤 개념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것들이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모개념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는 크게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보통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물리학의 범위가 뭐냐 그러면 총 이 5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크게 5가지 파트인데 역학, 전자기, 화동과학, 연력학, 현대물리 해가지고 총 5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고 그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서의 물리는 현대물리를 제외한 4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현대물리를 제외한 4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5가지 영역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4가지 영역조차도 역학이면 역학 중에서 다 다루는 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조금 수학을 덜 사용하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수학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물리를 저희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5가지를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주제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어떤 지적인 역량,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능력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보통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물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첫 번째는 쉬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물리 개념하면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끝. 예를 들어서 뭐 F는 MA라는 식이 있으면 F는 MA, F는 얼마, M 얼마, 그런 거 A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입했더니 다 풀려. 그러니까 나는 F는 MA를 다 이해했다 라고 착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F는 MA라는 것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수학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되게 어려워지고 이게 항상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태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식이지만 굉장히 수많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했다고 해서 이걸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물리학자들도 F는 MA 이 식 하나만으로 F는 MA를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암기가 물리학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되게 물리학자들만의 어떤 엉뚱한 생각이기도 한데 당연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왜 당연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참 많이 했던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올라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현상은 동등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여서 바닥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 올라와서 물체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관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굴절되죠. 저희들은 보통 빛이 진행하다가 굴절한다라고 보통 많이 배우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만약에 어떤 자신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빛은 과연 꺾인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 만약에 빛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꺾였지만 빛이 만약에 본인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꺾였다는 사실을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빛은 그대로 가는데 주변의 공간이 꺾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아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원리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꼼꼼한 문제풀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린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리학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꼼꼼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과연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학은 개념의 완성은 꼼꼼한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어떤 저희 선배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물리 문제가 인생을 바꾼 것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풀어봐라.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는 어떤 물리학자한테는 그분의 어떤 삶을 바꾸는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물리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답 나왔으니까 끝.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게 안 풀리네? 안 풀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답장을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보다는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보는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의 습관에 많은 좀 반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뭐 시리우스라는 저희 학원은 사실 이제 물리라는 어떤 과목 때문에 사실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축적된 교육 노하우. 그러니까 한 해에 걸쳐서 그냥 여러 해에 걸쳐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던데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봤더니 잘 이해를 하더라. 아니면은 입시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에 들어갔더니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어떤 노하우들이 저희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자랑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저희들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엄밀하게 좀 선발을 하는 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선생님은 과학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하셔서 여기서 이제 파트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빠른 적응과 혁신. 그러니까 사실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빠른 변화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빨리 감지하고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습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1조 LMS.net이라는 저희가 일종의 LMS 사이트를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LMS 사이트의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하면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자기 숙제했던 것들을 폰으로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하면서 숙제 검사를 다 체킹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또 숙제했던 이력들도 쭉 남아있고 선생님이 또 그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도 좀 제시하시고 피드백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모든 수업들은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 촬영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올리게 되죠.
그래서 뭐 결석을 하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성취도 평가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대회 같은 경우는 TPL 물리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시험이 온라인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결손 없이 학생들을 좀 엄밀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열중을 하고 학생들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 선이 이게 본인이 얻은 점수고 빨간 선이 평균 점수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잘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봤던 성취도 평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리우스 분리대회, 최근에 저희가 시리우스 분리대회도 시험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시험 결과로 나타나서 학생들의 어떤 그 물리의 공부의 어떤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 이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는 양자물리학이라는 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일종의 전이입니다. 전이. 또는 뭐 양자보약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꼭대기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겠죠. 거기를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 누르면 잠시 후에 순식간에 꼭대기층까지 확 도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는 트랜지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태 또는 갑자기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트랜지션인데 트랜지션은 결과적으로 중등과학에서 고등 내용까지 연결해주는 일종의 징검다리 과정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법이 트랜지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등과학을 이수를 하고 트랜지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물리물리나 엘리트물리나 연결고 대비 물리 과정을 학생들이 수월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랜지션 과정에는 두 가지 과정인데 물리길라잡이하고 디디물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물리길라잡이는 아까 화학길라잡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희가 오랫동안 수업을 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 역학, 전자기학, 화동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8주 과정으로 요약을 해서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고등 과정을 수월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총 8회 수업이고 8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 수업당 한 단원씩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총 8번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수업을 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시험 시간 아마 30분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1단원을 자기가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충분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평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어떤 물리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다음과 같은 연계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디 물리는 뭐냐면 이 물리길라잡이 과정보다 조금 늦게 저희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리길라잡이는 아직 자기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연 영재고를 갈지 과고를 갈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고학교를 갈지 아니면 뭐 자사고를 갈지 아직 전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탐색해 보는 과정이 물리길라잡이라면 이 디딤물리는 약간 목적성이 좀 있습니다. 아, 나는 영재고나 과고를 갈 거야 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길라잡이 과정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디딤물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천천히 훑고 나가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만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길라잡이 과정보다 조금 깁니다. 여기는 14회 과정이고 1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길라잡이는 8개 단원이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했다면 이 디딤물리는 14개 단원인데 이 14개 단원이면 대강 사실상 저희는 이 14개 단원만 공부하면 영재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이론적인 기초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학교 과정에 있는 물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길라잡이는 모든 과정을 다 저희들이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횟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뽑았다면은 디딤물리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길라잡이하고 디딤물리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금 미묘한 차이죠.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길라잡이 과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물리를 이제 처음에 가르치다 보면은 뭐 등가속동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되게 물리를 어떻게 배우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선생님이 이제 등가속동동식을 유도를 해줍니다. 유도를 해준 다음에 유도하는 거 쭉 훑어보고 외우죠. 그러면 이제 테이프 하면 탑 나오면 끝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내가 푼 문제를 물리적인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식만 의존해가지고는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응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목표는 뭐였냐면 운동을 그냥 눈으로 보자. 운동을 눈으로 보자.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식을 절대로 쓰지 말자. 절대로 쓰지 말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가르칠 때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저한테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공식에 의존해서 들어가려고 하느냐. 공식을 없어도 분명히 네가 생각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공식에 의존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을 눈으로 보게 하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자. 이런 것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단원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식은 최소화시키고 보통 그냥 조금 귀찮지만 그리기도 하고 추적해 보기도 하고 눈으로 좀 보기도 하고 해서 운동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과정이 충분히 학생들이 좀 많이 익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윗 과정에서는 공식을 쓰면은 저희가 학생들이 가졌던 그러한 능력과 합쳐지면 굉장히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라잡이나 디딤물리는 묘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길라잡이는 여기까지, 디딤은 여기까지. 좀 물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형태는 비슷한데 약간씩 디딤물리에서 조금씩 한 단계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를 추천하는 경우는 아직 좀 탐색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내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뭐 일반기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꼭 영재고 가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친구들은 길라잡이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디딤물리는 애시당초 나는 영재고나 과고를 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딤물리에서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강 시간표는 여기 참고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가 전단지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지만 보시기 편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강 시간표는 7월 개강도 있고 그다음에 9월, 8월 만날 9월 개강도 있고 여름 방학 특강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과정입니다. 이 지니어스 과정은 이제 트랜지션 과정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재를 꿈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를 꿈꾸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다 좋은 얘기죠. 트랜지션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진행을 하고 개념을 조금 더 많이 가다듬자라고 추구하는 과정이 지니어스 과정입니다. 지니어스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저희가 수업했던 과목이 바로 이 원리물리라는 과목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원리물리는 고등학교 물리 1, 물리 2에 준하는 과정입니다. 뭐 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의 기술 방식 자체가 고등학교 물리 과정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물리학 그다음에 뭐 진로 선택으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뭐 물리학에서 역학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역학이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각 분야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쪼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원리물리 과정은 약간 일반계 고등학교 그 교과 진도하고는 조금 무관한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단원계 영역별로 저희들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통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물리의 개념을 갖다가 저희가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은 이제 계통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에 나와 있는 역학을 쫙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그게 파트 1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 전자기학, 파동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일반 물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일반 물리고, 저희가 원래 추구했던 내용들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을 좀 축소한 버전으로 한번 집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출발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물리 물리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고, 각 과정각 과정당 15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7번 성취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원리물리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역학, 연력학이죠. 그래서 총 1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는 전자기, 파동광학, 현대물리에서 총 15개 나옵니다. 거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물리의 축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물리에서 다루는 내용을 계통별로 이렇게 잘 엮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원리물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물리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물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어떻게 공부했었는데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줍니다. 그럼 저희가 받아 적습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그 끝입니다. 왜라는 말을 만약에 질문을 하면 야단합니다. 야단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질문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올라갔더니만 처음에 이제 시험에서도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점이었어요.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만 꼬아놓으면 완전히 적응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기계적인 학습을 하지 못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관성력이라는 파트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관성력인 파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급출발하면 뒤로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가 급출발하면 뒤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급정거하면 앞으로 넘어지는 보통 이제 이게 관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려보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안에서 본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성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maginary force입니다. 약간 가상적인 힘입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가 급출발할 때 누가 제 몸이 뒤로 당겨지는데 그게 누가 당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거기 있고자 해서 나타난 힘인데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 이 관성력도 힘을 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힘 같은데 누가 당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관성력은 중력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관성력이라는 것들이 힘의 진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관성력이 뭐 m 곱하기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보다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보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 물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다 쓰이는 개념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마치 눈과 같기도 한데 눈은 눈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테크닉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미래에 먼 미래에 더 크나큰 공부를 하기 위한 충분한 밑거름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깊게 고민하는 과정이 진짜 실력을 놓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답안을 보내준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강문 문제입니다. 강을 건너가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거를 내기 문제고 사실은 던져줍니다. 그걸 잘 풀어서 나한테 풀 과정을 보내주면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준 문제입니다. 이게 원리물리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낸 답안입니다. 보시면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의 답안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물리인지 아니면 수학인지 코사인도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형도 그렸죠. 또 뭐 삼각형도 그렸죠. 이게 도대체 물리인지 수학인지 모르겠다고. 사실 정말 잘 푼 학생입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정말 많은 풀이를 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표준적인 풀이를 제공해주면 이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럼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갖다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체력을 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쭉 가면은 뭐 진도야 빼기도 쉽고 물리 1, 물리 2도 그냥 진도 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빼봤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있을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물리가 암기 과목이 아닌데 마치 암기 과목처럼 공부를 하니까 2달 지나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학생은 물리를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시간입니다. 저희가 대강 시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올림물리 연계 과정으로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올림물리 과정이 저희가 15회, 15회에서 총 30회면 보통 이제 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연계시킬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3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리물리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물리 문제 풀이 전략, 그 다음에 일반 문제 이렇게 저희가 3단계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물리 문제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리 물리를 막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개념도 좀 알딸딸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다시 공부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나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돌리고 싶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역학부터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역학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해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해내지 않았다가 이제 헤매는 단원이 뭐 세 번째 단원부터 헤매기 시작하거나 네 번째 단원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 다시 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단원부터 다시 듣게 되죠. 그럼 첫 번째 단원을 들으면 시시한 거구나. 또 사람이 또 시시하게 느껴지면 또 마음이 쫙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자기가 헤매기 시작했던 단원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또 헤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원리물리의 과정을 같이 한번만 복습을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원리물리 문제 2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 과정은 스텝 1과 스텝 2 두 과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스텝 1 7회, 스텝 2 7회. 7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초에 만약에 개강을 한다. 아니면은 7월 초에 개강하면 8월 말에 끝나는 거고 9월 초에 개강을 하면 10월 말쯤에 종강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 1, 요거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합니다. 원리물리 개념 정리를 조금 약간 스피드 있게 개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풀다. 그다음에 이제 스텝 2는 핵심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여기 성취도 평가는 제가 수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성취도 평가를 보게 됩니다. 스텝 2 같은 경우는 6회 성취도 평가를 하고 스텝 1은 제가 몇 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의 실전적인 적용을 통해서 원리문제를 쭉 한번 복습을 해보자. 그리고 특히나 TPL 중급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중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리물리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뭔가 좀 확인한 것 같은데 막 정리가 우왕좌왕된 기분이 든 학생들은 7회 과정만 들어도 내가 자신의 어떤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1과 스텝 2는 약간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난이도의 차이인데 이건 한번 어머님들이 살펴보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저희가 보시면 스텝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개념 정리. 개념 정리. 그래서 저희가 개념서가 있으면 이 개념서를 약간 좀 요약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예제를 문제를 풀어주시죠. 예제 문제라는 것은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유용한 문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거기에 관련된 유제, 예제의 유사한 문제들, 유제를 풀죠. 마치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석책처럼 예제 문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는 약간 다릅니다. 스텝 1보다는 약간 높은 과정으로서 여기에서는 개념 정리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따로 하진 않고 기본 예제를 역시 선생님들이 다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예제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약간 실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스텝 2입니다. 그래서 요거 7회, 요거 7회고 원리물리를 끝나는 친구들은 학생들의 어떤 레벨이나 성적에 따라서 1에서 출발할 수 있고 2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물리 문제 2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문제 풀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사실 새로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을 했는데 기획을 한 배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경시대회가 모든 물리대회가 다 객관식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찍기 실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얘들이 알고서 찍은 건지 아니면 유행으로 찍은 건지 특히나 영재고나 과거 입시는 주관식 서술형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작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TPL 중급 시험
대상을 받은 학생들조차도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주관식 서술형에서 되게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게 어떤 학생이냐면 제가 어떤 학생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옛날 한 6년 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아마 아이모 국가대표까지 했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적은 답안입니다. 아마 지금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보시면 제가 베리풋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보면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굉장히 그냥 이게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쭉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 뭐 내용이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하고 답안이 정강하니까 설령 이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 채점자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답안이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이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라는 게 물리문제풀이 전략의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리물리문제풀이는 주로 이제 객관식 문제들을 접근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것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물리문제풀이 전략은 TPL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영재고나 과거 입시, 특히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제가 이제 책을 아마 만들 겁니다. 아직 제가 책을 아직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만들어야 되고 7월 초에 이제 수업을 하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구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제시가 됩니다. 뭐 제가 뭐 재미없지만 물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보면 되게 딱딱한 문제 같지만 이런 겁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겠죠. 장마가 오면 이제 비가 쭉 내립니다. 근데 이제 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비 맞는다고 해서 뭐 아파하거나 아니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분들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빗방울이 떨어질 때 처음에는 빨라집니다. 처음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빨라집니다. 이게 빨라지면 계속 빨라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빨라지게 되면 그 빗방울 하나에 저희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저항을 받지 않고 떨어지는 빗방울은 저희한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행히 지구에서는 공기 때문에 처음에는 빨라지던 빗방울도 나중에 가면은 거의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빗방울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빨라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빨라지죠. 처음에는 이제 중력 때문에 빨라집니다. 하지만은 계속 빨라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죠.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예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고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본 피직스는 처음에는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일정해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3번을 제가 보시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는 직선 그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요거 그립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하면 그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딱 던지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문제냐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막 숫자에 매몰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피직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저희 교재의 구성인데 왼쪽은 학생들의 가방입니다. 학생들의 사고 과정 여기다 적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뭐 풀어주시죠. 그럼 최적의 풀이 전략이 뭐냐? 이거를 적어라. 특히나 풀이 과정을 적어라 하면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식만 쭉 적고 마치 방정식 풀듯이 그냥 답만 적고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그 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나 법칙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 이전에 두 줄 정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법칙을 써야 한다.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정했다. 이런 것들을 두 문장 정도라도 쓰면은 되게 좋은데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답 고르기에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별로 그냥 공식만 대충 해서 답만 그냥 대충 나오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찍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몰라도 답을 몰라도 경우의 수로 따져서 기억이 아니네? 기억이 아니면 이거 다 지우고 해가지고 답을 기가 막히게 찾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몰라도 답을 골라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친구들이 알아서 푼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아주 그냥 테크닉,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만약에 준비하게 되면 바로 자신의 실력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제시하면 거의 백지입니다. 거의 백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채점하기 귀찮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면 되게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백지가 많아서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답안이 10개면 한 7개, 8개가 백지면 두세 개만 채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좀 쉽게 내면은 학생들이 막 그걸 다 적고 제가 다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데 좀 어렵게 내면 뭐 좀 편하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번 시험을 봅니다. 매번 현장에서 주관식 서술형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실력을 매번 확인하는 그런 단계고 치료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이고 문제 이 과목은 물리 문제 풀이 전략 1, 2, 3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1 끝나면 2를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1 끝나고 바로 연결고 내려가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는 거의 일반 물리는 물리학의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물리학의 바이블은 일반 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일반 물리냐면 고등학교 물리 저희가 다루는 모든 고등학교 물리, 중학교 물리의 모든 근원은 바로 일반 물리.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과정으로서 모든 물리학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물리는 수학적인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현상을 기술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원리물리까지는 그냥 뭐 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삼각함수 이 정도까지의 지식만 알고 있어도 학생들이 쫓아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미분석분도 쓰고 고등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수학도 쓰고 심지어는 뭐 허수도 쓰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진짜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제 물리학의 거의 본질에 조금 많이 가까이 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물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이제 영적인 과목을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그 합격했을 때 내신 대비 과정의 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TPL 물리대회 고급 과정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일반 물리 과정입니다. 일반 물리 과정은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로 저희가 나누고 있고요. 똑같이 올림 물리랑 마찬가지로 각 과정당 15회로 진행을 합니다.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도 계통별로 쭉 나눠 있죠.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에서 계통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어떤 본질 그리고 영재문학 과거를 진학한다면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재문학 과거는 일반 물리를 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 수업을 진행합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 물리라는 과정이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영재고 과거에서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는 대학교 1학년 때도 필수, 이과에서도 필수로 한번 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일반 물리 문제 풀이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일반 물리 문제 풀이는 저희가 10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1, 2까지 마무리가 된 친구들은 이제 일반 물리의
거의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거의 저희가 이 문제는 300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 그 정도 문제만 풀어도 웬만한 영재문학 과고 학생들 한 중위권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정도의 문제만 풀어도 꽤 괜찮은 실력을 해소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를 하면은 TPL 물리대회에서 고급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강 시간표는 역시 똑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남아있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설명이고, 이 설명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가 나와 있지 않는 설명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결정을 했는데, 영재고 입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7월 둘째 주에 영재고 입시 2단계 전형이 끝납니다. 그럼 이 2단계 전형이 둘째 주에 끝나게 되면, 둘째 주 끝나고 3일 정도 지난, 즉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가 영재고 입시 경향 분석을 하는 설명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영재고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밟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7월 15일 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저녁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회는 저희가 아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바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학의 어떤 중요한 점은 바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특함. 그런데 그 독특함이 의미 있는 독특함이 되고 그 의미 있는 독특함을 학생들이 발견만 한다면 물리라는 과목은 어마어마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해봐서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피 터지게 공부해도 물리학에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큰 효율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물리학에서 바로 생각하는 중요한 자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똑같이 공부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론 이제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하지만 요새 삼전 닉스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네, 삼전 닉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분야가 저희 물리나 화학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기초과학의 어떤 특히 물리나 화학의 어떤 근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신다면 물리하고 화학은 근본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